자, 2026년 1월 3일 세계를 뒤흔든 속보가 하나 터졌죠. 근데 오늘은요, 이 사건 그 자체보다는 이 사건을 둘러싼 아주 날카로운 분석 하나를 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는 거죠. 네, 바로 이 뉴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기사의 저자는 이게 그냥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그 자체를 넘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거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전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성일권 발행인이 쓴 제국주의의 귀환과 침묵의 공모라는 기사에 담긴 분석입니다. 저희는 그 핵심적인 주장들을 여러분이 보기 쉽게 슬라이드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자는요, 이 침공이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바로 이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저자가 보기에 이건 그냥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2018년에 마두로의 대통령 지위를 딱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경제 제재로 숨통을 조이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마침내 바다와 하늘을 완전히 봉쇄한 뒤에 침공에 나서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잘 짜인 체스파처럼 하나하나가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의 과정이었다는 분석이죠. 아니, 그렇다면 미국은 이 엄청난 침공을 대체 어떻게 정당화했을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부분, 저자가 지적하는 미국의 명분 쌓기 전략, 이른바 마약, 테러,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마두로는 국가 정상이 아니다. 그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국제 테러 조직을 이끌면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다. 이거죠. 보시는 것처럼 마두로를 그냥 범죄자로 낙인짓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5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거의 6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바로 미국이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 목에 건 현상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죠. 그는 더 이상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국가 원수가 아니야 반드시 잡아야 할 흉악범이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이렇게 완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거야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거 트럼프가 자기 국내 정치 문제 덮으려고 쇼하는 거잖아 라고 반박하는 거죠. 정말 진실은 뭘까요? 자, 이제 이 기사가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이 이 침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법적 논리, 그리고 그 논리가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얼마나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구분이 저자가 지적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국가 원수가 아니라 그냥 범죄자로 딱 재정의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권 면책이라는 국제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한번 통하기 시작하면 침공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경찰의 범인 검거 작전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불인정이라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나 저 나라 지도자 인정 못하겠어 라고 딱 선언하는 것만으로 그 지도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군사공력의 타겟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게 바로 국제법을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로 전락시키는 아주 위험한 논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분석의 시야를 베네수엘라 너머로까지 넓힙니다. 이 사건을 미국 외교정책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상황과 비교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국제법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일까요? 아니면 힘센 나라들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선택적인 도구에 불과한 걸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그 이중잣대가 바로 이 표에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범죄자 잡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때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거 집단 학살 위험 있다고 경고를 해도 사실상 무시하면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감싸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결국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쪽에서는 국제법을 무기처럼 휘둘러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공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제법의 효력을 딱 정지시켜서 자기 편을 보호한다는 거죠. 방향은 완전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제법의 보편성이라는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는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국제 질서의 붕괴를 대체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는가? 저자는 바로 국제사회의 침묵을 지목합니다.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묵인이다. 때로는 공모다.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현상 유지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 즉 묵인이자 공모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고 있을까요? 저자는 정치인, 외교관, 그리고 지식인들을 지목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일종의 분업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안보를 외치면서 군사비를 늘리고, 외교관들은 현실을 말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지식인들은 그 문제는 너무 복잡해 라고 말하면서 비판의 날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들 현 체제를 유지하고 다른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요, 어떤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많던 비판적 지식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제국의 이런 무법적인 행태와 국제 질서의 붕괴 앞에서 한때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던 그 지성의 목소리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졌는가? 저자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모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성일권 발행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해설이 여러분께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데 또 하나의 유용한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